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교재는 우리 교재상 285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285쪽 한번 펴보세요. 자, 285쪽을 펴면 제목만 나와 있는 파트예요. 자, 요 페이지를 펴는 이유가 뭐냐면 요걸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요 페이지를 펴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펴놓은 페이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공인중개사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내용을 배웁니다. 자, 이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이게 또 공인중개사법과도 비교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칠판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큰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내용과 두 번째,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어나는 특례와 토지 거래 허가라는 이게 약간씩 다른 내용의 법이 세 개로 합쳐져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질적인 내용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살짝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과거에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까지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라는 법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토지 거래 허가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우는 국토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일 마지막 편에 나오는 내용을 요쪽으로 한쪽으로 모아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약간은 이질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얘기, 토지 거래 허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 있는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약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할 것이고 여기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한 30분 정도 수업을 할 것이고 토지 거래 허가를 1시간 내외 정도의 수업을 하는 내용인데 자, 이게 작년도에 30회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따지면 너무너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가 약간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비중이 평상시보다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시험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의 전반적인 얘기는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내용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그림 아닌 그림을 살짝 하나 그려놨어요. 그래서 요 개념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자, 여기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공인중개사법 시간에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요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요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하고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면 그냥 초등학생 입장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그리는 그림과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그림이 딱 한 군데가 달라요. 완전 숨은 그림 찾기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가 되느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중개 대상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이 전부 다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배운 중개대상물이 전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 부동산이 요 그림과 요 그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여기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아니에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부동산이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매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매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이 여기에 매도자가 되든 매수자가 되든 한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이 훨씬 좋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는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때 요 대상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중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거래. 자, 어쨌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 여기에 돈을 지불한 여러분들은 나중에 당연하게 뭐를 해야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고. 돈 줬으니까 당연하게 등기를 해야죠. 등기를 할 때 그냥 등기가 되는 게 아니고 뭐를 해야 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라는 필증을 첨부를 해야 돼요. 즉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신고 필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신고 필증을 첨부를 해야만이 뭐가 냐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여기에 살짝 또 옆으로 살짝 갔다 와야 돼요. 살짝. 그러면 과거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여기가 생겼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언제 생겼냐는 시험 문제에서 묻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2005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5, 16년 전에 이게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소유권을 넘길 때 여기에 뭐를 첨부를 해야 하냐면 거민계약서라는 걸 첨부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민계약서는 첨부를 하지 않고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를 해야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 2005년도에 생겼는데 이게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를 살짝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어떤 대상물이 있었는데 이 대상물을 제가 토지로 한정을 해요. 토지로.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주택은 1가구 1주택 몇 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제도가 없는 걸로 토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과거에 여러분들이 토지를 얼마에 샀느냐면 1억에 샀다라는 거예요. 자, 갖고 있다가 이걸 갖다가 3억에 매도를 하면 지금 현재에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3억에다가 1억을 뺀 2억의 양도 차익을 지금은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전에는 이 양도소득세는 그때도 마찬가지 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면 1억에 살 때 요거를 실가 1억을 신고를 해도 되고 그때 당시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생기기 전에는 이게 공시지가로 취득을 해도 취득 신고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법에서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토지를 생각을 해보면 울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짜리 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게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면 많이 돼봐야 3천에서 4천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외곽지인 토지는 4천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그냥 범위를 두면 재미없으니까 4천이라고 하자고요. 자, 이걸 갖다가 몇 년 갖고 있다가 팔아서 이걸 3억에 팔면 이게 공시지가로 마찬가지로 양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도 1년에 몇 프로 정도 오르냐면 10%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2년 갖고 있었다고 치면 10% 오르면 4,400만 원. 그렇죠? 400만 원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10% 오르면 4,400만에 10% 오르면 4,84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대충 5천만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에다가 4천만 원을 빼면 양도 차익이 얼마밖에 안 되냐면 1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양도 차익이 얼마밖에 안 되면 750만 원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요율이 제일 낮은 요율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양도 차익이 2억에 생겼지만 과거에 계산을 하면 몇십만 원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시절이 과거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생기기 전 제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인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동산에만 관심을 가지겠다 싶어서 실가신고 제도로 만든 제도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신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신고라는 것은 결국 무슨 신고냐면 이게 실가신고다라는 거야. 실거래가 신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이중계약서 그랬단 말이에요. 즉 A와 B 사이에 거래할 때는 3억에 거래를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2억에 하는 거. 이게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랑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 실가신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걸 사고 팔았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실가 신고를 해서
그 신고 필증을 첨부를 해야만 뭐가 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일단 몇 가지를 넣으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이 나온다는데 신고 필증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넘기는 서류가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가장 기본 저번에는 뭐냐면 실가 신고라는 거예요. 즉 실가 신고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생겼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과를 해서 이 투기 심리를 억제하겠다라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자, 우리 교재를 어디를 먼저 살짝 한번 가 보느냐면 자, 우리 교재 297쪽을 가 보겠습니다. 297쪽. 자, 297쪽입니다. 자, 297쪽에 가보면 서식이 나와요. 서식이 나와요. 즉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빈칸을 써서 내는 거예요. 빈칸을 써서 내서. 자, 이 빈칸을 써서 냅니다. 자, 일단은 써서 내는 걸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걸 빈칸을 채우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두 장을 한번 딱 넘겨볼게요. 두 장을. 자, 두 장을 넘겨보면 300쪽이 나와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 관청에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여기다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자, 요 칠판을 잠깐 보시면 여기는요, 신고 필증을 첨부하는 걸 요거를 첨부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요거를 첨부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꾸로 두 장 앞장으로 넘어갈게요. 두 장 앞장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에 297쪽이 펴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 빈칸을 채워서 제출하는 게 이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이따가 우리가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작은 글씨지만 우리가 요거를 자세히 한번 들여봐야 돼.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에 윗칸에 가보니까 접수번호는 우리 시험 문제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먼저 행정기관하고 관련이니까 그 다음에 접수일도 관계가 없어요. 자, 그 옆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처리기간하고 돼 있어요. 자, 처리기간 옆에 뭐라고 되냐면 지체 없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체 없이의 동그라미를 쳐줘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을 며칠 있다가 주냐고요? 지체 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이 지체 없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수도 없이 나옵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가면 뭐가 있냐면 매도인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가면 뭐가 있냐면 매수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뭔지는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있으면 이게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당연하게 매도인과 매수인에 관한 인적 사항은 적어야 된다, 안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번과 2번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을 가보니까 매도인입니다. 자, 매도이니까 금방 설명한 것처럼 성명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국적도 적어야 되는 거죠. 자, 국적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국적도 적어야 돼. 국적. 자,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우측에 가니까 거래 지분 비율이야. 자, 여기에 거래 지분 비율 밑줄 하나 꺼줘요. 거래 지분 비율 밑줄 하나 꺼줘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분하면 그냥 지분이라는 단어를 쓰면 지분은 3분의 1이 지분이에요. 그러면 지분 비율은 0.333 이걸 적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분 비율도 적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에 가보니까 매수인하고 돼 있어요. 이게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이번엔 사는 사람입니다. 자, 사는 사람에 가보니까 성명 당연하게 적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적어야 돼요. 아까 파는 사람의 국적이 있듯이 사는 사람도 국적이 있어야 돼요. 국적. 아까 동그라미 한번 치라 그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니까 전화번호.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 자, 전화번호도 적고 휴대폰 번호도 적어야 돼. 이건 상식적으로 적는다는 걸 느낌이 올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내려가니까 3번에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자, 밑줄 하나 그어줘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이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자, 그 다음에 이게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제출이냐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느냐 해당이 없느냐라는 거야. 자,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다시 공부할 올 겁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니까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용도. 자, 요게 동그라미를 하나 쳐줘요.
자, 요런 단어가 왜 나오느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살짝 아까 지웠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크게 내용이 3개인데 두 번째 가니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하고 됐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땐 여기에 적어줘야 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외국인이 여기에서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주거용인지, 주거용 중에서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그 밖의 주택인지, 레저용인지, 상업용인지, 공업용인지, 그 밖의 용도인지 외국인은 왜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지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 가니까 개업공인중개사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 또 칠판을 잠깐 봐봐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이 부동산이 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느끼면 당연하게 올 거예요. 야들 둘이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뭐를 하는 쓰세요?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직거래를 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가지 않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도 적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상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외워야 될 내용이 없어요. 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도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가봅니다. 자, 그 밑에 가니까 거래 대상하고 돼 있어. 자, 그럼 여기에 또 칠판을 잠깐만 봐줘요. 자, 이게 거래 대상이라는 건 결국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이게 뭔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거래 대상에 관한 내용을 적는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가보니까 종류하고 돼 있어요. 자, 동그라미 4번에 가니까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그러면 토지 플러스 건축물에 다 해당되는지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보니까 공급계약인지 전매인지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준공전인지 준공후인지 요걸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건 이따가 우리가 거래 대상에 공부를 하면 요게 이제 이해가 돼요. 일단 요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단어에 공급계약. 자, 공급계약 밑줄 하나 꺼줘요. 이 공급계약이 뭔지 이따 공부를 하게 돼요. 공급계약. 자, 그 다음에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분양권, 입주권. 이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중개 대상물 공부를 할 때 이걸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재지와 지목과 면적하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여기 있는 요 거래 대상에 있으면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당연하게 소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이 있고 면적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다 적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다 대상 부동산에 관련되는 얘기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가보니까 계약 대상 면적하고 돼 있어. 토지는 몇 제곱미터, 건축물은 몇 제곱미터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번에 가니까 물건별 거래 가격하고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여러 개의 물건이면 물건별로 금액을 다 적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니까 8번에 가니까 총실제 거래 가격하고 돼 있어요. 자, 거기에 가보니까 합계 총 얼마냐는 걸 적어야 돼.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에서 뭐 1억짜리를 갖고 있다가 3억에 팔았으면 3억 하고 적어야 되겠죠. 자, 거기에 적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계약금 얼마냐는 거예요. 자, 계약금이 얼마에 우측에 가면 계약 체결일 하고 돼 있어. 자, 계약한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자, 계약 체결일 밑줄 하나 그어줘요. 계약 체결일. 오늘 계약했으면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3일 하고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중도금 지급일 밑줄. 중도금 지급일 밑줄. 잔금 지급일 밑줄. 자, 요게 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 그래서 여기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니까 10번 종전부동산하고 돼 있어. 자, 종전부동산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가니까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이에요. 자, 계약의 조건이나 참고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적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밑에 내려가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라고 있고 매도인에 가보니까 서명 또는 인하고 돼 있고 매수인에 가도 서명 또는 인하고 돼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에 가도 뭐라고 돼
되냐면 서명 또는 인하고 돼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적었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시에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직거래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칠판 또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은 엄청나게 거창하게 했지만 결국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서식에 빈칸을 채워서 제출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자, 아까 같은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책을 2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책을 2장을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와요? 신고 필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필증이 나오면 요거를 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첨부를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된 정부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우리가 계약서를 원래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썼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썼는 계약서는 현재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서식의 빈칸을 채워서 제출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는 계약서를 첨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계약서, 당사자끼리 쓴 계약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 교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자, 앞쪽으로 가서 우리 교재 291쪽으로 갈게요. 291쪽. 자, 291쪽을 갑니다. 자, 291쪽에 가보니까 제일 위에 크다란 글씨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하고 있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전체의 뜻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구체적 내용 하나하나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291쪽에 법조문이 나와 있는데 그 법조문 위에 여러분들이 글자를 한번 봐봐요. 저 법조문 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옆에 가보니까 새파란 글씨가 꽉 적혀져 있죠. 이게 뭐냐면 최근 10년 동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거기에는 시험 문제가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1년에 몇 문제가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가장 적게 나오면 2문제고요. 많이 나오면 4문제까지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베이스를 깔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자, 거기서 책을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책을 한 장을 넘기면 우리 교재에 292쪽에 가면 양갈로 1번에 신고 의무자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자, 그 밑에 가보니까 양갈로 1번에 뭐라고 하냐면 신고 대상 물건 및 신고 대상 거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순서만 바꿔서 요거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먼저 밑줄을 그어놓고 나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물건 및 신고 대상 거래는 다음과 같다. 자, 동글림이 1번 부동산은 매매계약 밑줄. 부동산은 매매계약 밑줄. 자, 2번에 갑니다. 다음 법률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자, 어디에다 밑줄을 끊느냐면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밑줄.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밑줄. 자, 거기에 여러 가지 법률이 많아요. 거기에 기억부터 시작을 해서 이형까지 법률이 다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는 못 외우고 일단 2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시읒에 가면 뭐가 나오면 주택법이 나와요. 시읒, 주택법. 자, 시읒의 주택법에 옆에다가 이렇게 갈매기 표시 하나 정도. 이렇게 갈매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자, 그 다음에 이형에 가보면 택지개발 촉진법하고 돼 있어. 자, 그래서 요 갈매기 하나 정도.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개를 말씀을 드려서 칠판에 제가 다시 적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밑줄 끄라고 2번 밑줄 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측 갑니다. 자, 우측에 갑니다.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위의 매매계약 밑줄. 지위의 매매계약 밑줄.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니은에 가보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그렇죠? 단어 보이죠? 자, 그런 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쯤 가다 보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하는 게 나와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자, 요런 법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뭐를 설명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칠판에 적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고 대상 부동산이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에요. 자, 근데 요 부동산이 뭐냐면 토지와 건축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고 대상 부동산이 첫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매 계약이라는 걸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놓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가보면 주택법. 제가 아까 갈매기 표시하라는 거예요. 주택법.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이에요. 자, 아까는 1번에는 뭐냐면 부동산은 매매계약이었고 두 번째는 무슨 계약이냐면 공급계약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이 공급계약에 해당되는 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알아주다고요.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통한 공급계약이에요. 자, 그럼 여기 공급계약이 뭐냐면 이 주택법에 의한 공급계약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울산광역시에 아주 좋은 이 태화 강변에 이 강변이 보는 조망이 아주 좋은 곳에 일군 업체에서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청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첨이 된단 말이에요. 당첨이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부동산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이게 공급계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급계약도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이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정동에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그 혁신도시를 LH가 조성을 했어요. 조성을 해서 거기에 좋은 토지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법에 의한 것은 아파트, 이 택지개발촉진법은 우정동 혁신도시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당첨되면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급받았는 이 지위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1번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두 번째는 뭐냐면 공급계약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넘길 수도 있고 중간에 이걸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에 가보면 다음에 지위요 매매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1단계는 머릿속에 뭐부터 들어가야 되느냐면 앞에 있는 글자를 잘 모르더라도 매매계약, 공급계약, 지위의 매매계약은 뭐가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위의 매매계약은 2번 지위의 매매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주택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즉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아니면 우정동 혁신도시를 분양을 받았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이걸 뭘 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위의 매매계약이다. 요 지위의 매매계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무슨 계약이냐면 매매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아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어떻고 저떻고 나왔다. 그죠? 이 지위의 매매계약이에요. 요걸 했을 때는 뭐를 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은 무슨 계약이냐면 매매 계약이에요. 두 번째 무슨 계약이냐면 공급 계약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지위의 매매 계약이에요. 이 글자가 나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느낌이 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고 우리가 저쪽에 원래 그림을 했잖아요. 뭐 할 때 쓴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한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차권, 전세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매매계약, 공급계약, 지위의 매매계약이
아닌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하는 거 마찬가지, 전세권 설정하는 거 마찬가지, 지상권 설정하는 거 마찬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비교를 해드리고, 두 번째 또 뭐가 다르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은 토지, 두 번째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자, 여기까지는 비슷하지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큰 그림으로서는 중개 대상물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개념은 매년 시험 문제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없어요. 단독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지문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문제인데, 이건 단독 문제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일 먼저 매매계약, 공급계약, 지위와 매매계약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를 봤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 제가 지금 어디 거를 설명을 해드리냐면 292쪽에 밑에 있는 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293쪽으로 갈게요. 자, 293쪽에 가보면 양갈로 3번에 신고기한하고 돼 있어요. 자, 신고기한. 요것도 원래 법이 바뀌었어요. 원래 법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다시피 2020년 2월 20일, 지금으로부터 약 열흘 전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신고 의무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이냐면 30일이에요. 자, 거기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밑줄 그어야 돼요. 그냥 30일 아니에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4번 갑니다. 양갈로 4번에 가니까 신고관청이에요. 자, 신고관청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자, 이 신고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갖다가 신고관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신고관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처음 들어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시간에는 뭐라고 공부를 하느냐면 등록관청이라고 공부를 해요. 자, 등록관청은 뭐가 등록관청이냐면 여러분들의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냐면 등록관청이에요. 자, 이 신고관청은 뭐냐면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관계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관계없는데, 자, 이 남구에 저 대공원 옆에 있는 아파트가 좋다고 울산에서 소문이 나 있어. 그래서 거기가 좋다고 여러분들이 저쪽에 대공원 앞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부동산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샀어. 그러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누구한테가 문제가 되는 거야? 누구한테냐면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남구청장한테 해야 돼요. 그거 잘 아시는 거예요. 여기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저기 위에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지는 저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걸 신고관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 거예요. 책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5번에 가보니까 타 법령상 제도와의 관계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칠판을 잠깐 보시면 제가 칠판에다가 이게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이게 내용이 많아서 여기다가 정리를 싹 해놨어요. 그래서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건 여기서만 써먹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우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할 때도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요. 여기저기에 있는 걸 다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1번부터 7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이는 외워야 되는 거지 대충 알아서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일단 교재를 한 장 살짝 한번 넘겨볼게요. 자, 교재를 살짝 한번 넘겨보면 2번에 294쪽에 가보면 2번하고 나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에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이게 또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서식이 열심히 가서 봤죠. 그렇죠? 그 서식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또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한 개만 더 설명을 하고 칠판에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박스 밑에 가보니까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가보니까 양갈로 1번에 신고 방법하고 돼 있어요. 자, 그 신고 방법에 가보니까 첫째 줄 볼게요. 첫째 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직접 신고 관청인 시군구에 방문하여 하는 방문신고와 법제 25조에 따라 구축된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돼 있어. 자, 거기에다가 방문신고 밑줄 하나 쳐줘요. 방문신고 밑줄. 자, 여기에 방문신고에다가 밑줄을 꺼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 방문신고를 해놓고 밑줄을 끊고 위에 지금 빈칸이 있어요. 위에 빈칸이 있어요. 요 위에다가 전자신고하고 하나 적어줘요. 자, 방문신고 위에다가 전자신고하고 하나 적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쪽에 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책에서 본 내용을 제가 칠판에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신고 대상 부동산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을 통한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다음의 지위의 매매계약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매매계약, 공급계약, 지위의 매매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이다 하는 걸 머릿속에 큰 그림을 잡고 나머지 내용을 하나씩 첨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신고 대상 부동산이 있으면 이거 신고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신고하는 방법은 금방 제가 저쪽에서 여러분한테 책에 밑줄 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직접 가서 하는 무슨 신고가 있냐면 방문신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원 옆에 있는 어느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 남구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신고가 무슨 신고냐면 방문신고. 직접 가서 하는 거는 방문신고예요. 자, 그런데 직접 가는 거는 귀찮아.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상으로 신고하는 걸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전자신고라 그래요.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전자신고란 얘기는 처음 듣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휴업할 때, 휴업신고를 할 때도 집에서 컴퓨터상으로 연결이 가능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컴퓨터상으로 신고하는 걸 전자신고라고 하는데 이 전자신고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본인임을 인증을 해야 돼요. 본인임을 인증하는 거는 요즘 다 뭘 하냐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난 부동산 거래신고 내가 하기가 좀 힘드니까 우리 교수님한테 좀 부탁을 해야지. 부탁해서 제가 돌아드리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를 줘야 되면 공인인증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테 공인인증서를 주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비밀번호 몇 가지 말면 여러분들 재산 제가 다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전자신고는 대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대리가 안 되는지는 금방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자신고는 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방문신고는 대리 제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왜 이게 실감이 잘 나지 않느냐면 현실에서는 다 이걸 누구가 대신해 주느냐면 법무사가 다 대신해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도장을 꾹꾹꾹 찍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도장을 꾹꾹 찍어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작성은 의무자가 여러분들이고 법무사는 제출만 대행을 해주는데 현실에서는 그냥 법무사가 빈칸까지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직접 가서 하는 신고는 방문신고, 그 다음에 집에서 컴퓨터로 연결하는 건 전자신고인데 전자신고는 대리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고하는 곳이에요. 자, 신고하는 곳을 우리가 이걸 신고관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이 신고관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이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누구라 하면 신고관청이라 그래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 언제까지? 계약 체결부터 며칠? 30일. 30일은 머리에 들어와요. 근데 30일 하면 안 돼. 뭐부터 30일?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지금 침판에 쓰는 거 이거는 당연히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하면 계약 체결로부터 30일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신고 의무자하고 갈게요. 자, 요게 신고 의무자는 아까 우리가 교재를 살짝 넘어왔어요. 어디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신고 의무자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우리 교재에 292쪽 갈게요. 292쪽. 292쪽. 자, 292쪽에 법조문 밑에 가니까 양갈로 1번에 신고 의무자. 동글림이 1번에 뭐가 나와요? 거래 당사자. 그렇죠? 자, 동글림이 2번에 뭐가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을 보면 자, 여기에 거래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신고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으면 매도와 매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선생님들 두 분끼리 직거래 할 수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제가 중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직거래를 했을 때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 의무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밑줄 하나 끊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교재 292쪽에 동글림 1번 거래 당사자. 자, 거래 당사자.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는 누구예요? 거래 당사자입니다. 밑줄.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하는 때는 거래 당사자 중 다른 1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밑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밑줄. 칠판에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글림이 2번으로 내려올게요. 자, 동글림이 2번으로 내려올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거래 당사자나 국가 등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신고하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거래 당사자나 국가 등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요거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신고 의무자입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자, 여기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이게 되는 거예요. 첫째, 직거래를 했을 때.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 요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고 의무자는 첫 번째,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요. 그러면 직거래를 했다는 얘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원칙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예외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시 이렇게 구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게 머릿속에 요 그림 자체가 그려져야만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들 둘이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고 팔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원칙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예요. 자, 근데 이 공동신고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공동신고로 가는 거 뭐가 공동신고냐면 우리가 아까 서식 빈칸 채우는 거를 처음에 그 많은 걸 번호를 다 봤단 말이에요. 다 보고 제일 밑에 가서 매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하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자체가 이게 뭐냐면 공동신고예요. 선생님도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선생님도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공동신고라고 하면 먼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여러분들이 둘이가 직접 이거 제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공동신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신고서 서식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제출은 두 분 선생님 중에 아무나 한 분이 가서 제출을 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신고라고 하는 것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하는 자체를 공동신고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출을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예외는 위에가 공동신고였으니까 여기서는 뭐도 가능하냐면 단독신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단독 신고는 왜냐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를 하지 않냐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30일. 30일 안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따가 공부를 할 건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야들 둘이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이해하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이걸 거래를 하셨는데 원래 이 아파트가 4억짜리야. 아유, 저기 대공원권 조금 더 비싸야 되니까 6억이니까 할게요. 자, 6억이에요. 자, 그런데 이쪽에 파시는 분이 과거에 얼마에 샀는지를 모르지만 이게 6억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매수인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이거 우리 5억에 다운 계약서를 쓰자. 그렇죠? 다운 계약서 우리 현실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 다운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게 매수인도 무슨 혜택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거 1억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몇 천만 원 버니까 내 혼자만 돈 벌면 안 되니까 우리 매수인 선생님한테도 내가 1천만 원 깎아줄게. 실제로 그냥 한 2천만 원 깎아줄게. 5억 8천에 해주는 거야. 2천만 원 깎아주는 거야. 그 대신 여기에 5억으로 다운 계약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매수인도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가만히 집에 가서 누워가서 생각하니까 아니 이게 집값이 올라서 나중에 이게 10억이 되면 나는 5억 8천을 줬으니까 10억에다가 5억 8천을 빼면 예를 들어서 4억 2천에 대한 양도 차익이 생겨야 되는데 실제로는 얼마에 대한 양도 차익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5억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래 안 하고 2천만 원 더 안 보고 있는 그대로 신고할래.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까랑 입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법대로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30일이 지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수인 같은 경우 2천만 원 벌려고 하다가 30일 지나면 500만 원 과태료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혼자 단독 신고를 하게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단독 신고를 할 때는 당연하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신고서는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혼자 한다는 사유서를 적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돼요. 계약서 사본 첨부하는 건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거래 계약서. 근데 이때는 거래 계약서 사본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하지 않는 상대방은 저절로 뭐가 되면 미신고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직거래를 했을 때는 원칙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를 할 수가 있다.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있을 때는 신고서에다가 사유서에다가 계약서 사본을 첨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 여기에서는 거래 당사자 할 일 없다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할 일 없어요. 그럼 이 말을 왜 쓰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는 의무자는 누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자예요. 즉 이걸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직거래를 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내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된다. 가만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의무자가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야는 할 일 없다요. 제가 할 일 없다까지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의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요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자인데 작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서 여기에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출 대행은 가능해요. 그냥 제출만 대행하는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수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만 의무자예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 놓는 걸 뭐만 하냐면 제출만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글자, 요 글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시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하면 현실에서는 우리 여기 계신 쌤이 A 소장님, B 소장님이야. 둘이 친분이 두터워. 그러면 한 번은 내가 할게. 한 번은 네가 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매매란 말이에요. 매매니까 자기 소득이 다 이렇게 국가기관에 다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한 번, 이번엔 내가 한 번 절세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공동중개를 할 때는 이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의무자예요. 이건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공동중개를 했을 때는 공동중개를 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올라와서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구별은 어느 정도 됐어. 직거래시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때 구별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면 거래 당사자가 둘이 다 사인, 개인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가 있을 수도 있냐면 국가등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국가등. 자, 국가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매수인이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매도인은 여러분들이야. 여기는 국가가 이걸 사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짜로 신고하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누구가 더 높아요? 매도인이 더 높아요? 국가가 더 높아요? 국가가 높죠. 원래는 직거래를 했을 때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인데 여기에서 일방이 뭐 쌍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인 경우에는 의무자가 누구가 되냐면 국가 등이 된다는 거예요. 왜? 국가는 거짓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는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으면 남는 대로 자기가 내고 자기가 국가에 가져가는 거고 돈도 국가 돈이고. 그래서 여기에 국가 등이 일방인 경우에 의무자가 누구가 된다고? 국가 등이.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림 머릿속에 이게 구별이 돼야 돼. 이 그림에 대해서 구별이 되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면 사실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가 생각보다도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제가 지금 수업하는 방식대로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넣어놔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설정 넘어가서는 이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까지 봤냐면 신고 의무자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어디로 보느냐 하면 292쪽에 아까 보지 않았던 거 양갈로 2번에 양갈로 2번이 아니라 교재 순서가 틀려서 294쪽 죄송해요. 294쪽. 자, 이제 거의 다 와가요. 기본적인 내용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자, 요거 이제 설명하면 거의 중요한 내용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신고 내용이에요. 자, 이 신고 내용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서식을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서식에 있는 내용이 이게 신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고 내용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무엇인지를 한번 동그라미를 치고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294쪽. 자, 294쪽.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박스로 왔습니다. 자,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할 때, 거래 당사자 할 때 당에다가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 할 때 당에다가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 할 때 당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계약 체결일 할 때 계에다가 동그라미. 계약 체결. 아까 우리가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칸 있었잖아요. 그 계약 체결 할 때 계.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하나로 묶어주세요. 3번과 4번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3번과 4번을 하나로 묶어주세요. 자, 묶고 거기에 가보면 거래 대상 부동산 할 때 대자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 뭐냐면 이 거래 대상 부동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칠판 잠깐만. 이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 지분, 지목, 면적 이걸 관하는 거예요. 이 대상 부동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5번. 자, 5번에 실제 거래 가격 할 때 실에다가 동그라미.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자체가 이게 뭐냐면 이 실가 신고란 말이에요. 실가 신고.
실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6번과 7번을 다시 한번 묶어주세요. 6번과 7번을. 자, 6번과 7번을 다시 묶어가지고 어디에 연결을 시키냐면 위에 있는 5번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기 말이 조금 어렵네요. 그죠? 자, 우리 책에 5번, 6번, 7번이 있는데 6번과 7번을 하나로 묶어서 5번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6번과 7번은 요 5번 실제 거래 가격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갑니다. 자, 8번에 가보면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과 기한할 때 조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9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것도 적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번 공인중개사법 제2조 4호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작성 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거기에다가 공자에다가 동그라미. 개업 중에다 동그라미. 중에다가 동그라미. 발음이 잘못됐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중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이쪽에 칠판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신고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외울 거예요. 당, 실, 개, 대, 중, 조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라고 하면 이거 뭐 어떻게 외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 실, 개, 대, 중, 조란 것만 외우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제가 지금 계속 이거를 심어주려고 여러분에게 무척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실 계대 중조는 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보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당실 계대 중조를 세로로 적으면 당, 실, 개, 대, 중, 조 이렇게 돼요. 일단 당실 계대 중조는 외워야만이 그 다음이 풀려요. 자, 당은 누구겠어요? 자, 누구예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문제 없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에요. 자, 실은 뭐냐면 실제 거래 가격.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실제 거래 가격가 4억인지 5억인지 6억인지.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자, 걔는 뭐냐면 계약 체결일이에요. 이 계약 체결일이 왜 적어야 되느냐면, 자, 여기 봐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그러니까 오늘을 예를 들어서 3월 3일이니까 오늘부터 30일 안에 해야 되니까 오늘이라는 날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30일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 30일이라는 이내가. 그래서 이게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이 있으니까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아까 있었다. 그죠?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뭐냐면 대상 부동산에 관련되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요 대상 부동산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상 부동산에 관한 거예요. 자, 중은 누구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에 관한 거예요. 중개시가 이거는 개업 공인 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조건과 기한이에요. 조는 조건과 기한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은 뭐냐면 당실, 개, 대, 중, 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실, 개, 대, 중, 조 이게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외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가보면 확인 설명의 내용,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를 여기에 갖다 넣으면 어디서 많이 외웠거든. 꼭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은 당, 실, 개, 대, 중, 조 하고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그림만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하고 첫째 시간을 마칠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게 흐름상 조금만 더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여기에 있는 요 요건을 갖추어서 하러 갔어요. 신고 필증은 며칠 있다가 줘요? 아까 우리 서식에서 봤는데 신고 필증 며칠 있다가 줘요? 지체 없이. 그래서 신고 필증은 지체 없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아까 책에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교재 293쪽 293쪽 양갈로 5번 타법령상 제도와의 관계. 자, 요거를 설명하는데 제가 칠판에 여기에다가 쭉 있어요. 자, 있는데 요거를 조금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뭐를 받은 것으로 보냐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봐요. 자, 아까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아까 여기 지워져서 그런데 옛날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뭐를 한다고요? 거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면 거민을 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쪽에 제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따로 설명할 내용이 없어서 지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를 봐주세요. 자,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저를 봅니다. 이게 상관관계는 한 번만에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자, 금방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따가 3번째 시간에 배워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또 거민을 받아야 되면 받지 않아도 돼요. 이따가 책에 또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도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도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대전제예요. 자, 요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이게 줄여서 쓴 말이에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요 두 개만 단순 비교를 할게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토지 거래 허가와 농지증을 단순 비교를 하면 어느 놈이 힘이 더 센 놈 같아요? 농지증이 센 놈이에요? 토지 거래 허가가 센 놈이에요? 토지 거래 허가가 센 놈이에요. 그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는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토지 거래 허가라는 제도의 취지와 부동산 거래 신고의 취지는 다르다는 거야.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면 농지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여기에 전제에서 깔린 거예요. 야들 둘이를 볼 때 야가 힘이 더 센 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제가 일부러 약간 격한 말을 쓰는 이유가 이해하는 거예요. 더 센 놈인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약한 놈인 농지증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소위 말하는 3단 논법과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요건 우리가 2번째 시간에 이따 배우게 되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때 그때가 또 설명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먼저 설명 한번 해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저쪽에 있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하고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시에 뭐가 의제가 되냐면 신고가 의제가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를 한번 넣어주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에 뭐가 의제가 되면 신고가 의제가 돼요. 일단 개념을 잡아가려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라는 걸 우리가 3번째 시간에 배워요. 이거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에 뭐가 의제가 되면 허가가 의제가 돼요. 그래서 신고는 신고가 의제가 되고 허가는 일단 허가가 의제가 돼요. 이렇게라도 연관을 짝 지어야 이따가 다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이 전자계약이에요. 전자계약을 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제가 돼요. 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자계약이라는 단어를 안 쓰느냐면 썼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썼느냐면 우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양당사한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를 몇 년간 보존해야 되면 5년간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전자계약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전자계약은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바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약 금액 같은 게 바로 국토부로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국토부로 가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국토부 소관인데 이걸 누구한테 위임을 했냐면 한국감정원에 위임이 돼서 실제로 한국감정원에서 관리를 해요. 어디서 관리한다고? 한국감정원이에요. 거기서 관리를 해요. 근데 이건 그 효과는 국토부에 직접 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하면 이 자체가 바로 국토부로 날아가니까 실가신고인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을 하면 확인설명서도 보관 안 해도 되고 거래계약서도 보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공부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